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는 건물 불법 진주, 비상구 스프링쿨러 관리 소홀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불법 주차가 제2의 원인이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화재 참사, 원인과 근절 대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충북 제천 화재 참사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장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는 다녀오셨나요? 성탄절 아침인데? 못 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성당 다니는데요. 아, 그래요? 안 다닌 지 좀 됐습니다. 냉담 신자? 냉담은 아닌데요. 예. 하프 냉담 신자? 뭐 일요일에 일이 많네요. 예. 아니, 크리스마스 빨간 날짜인데, 네. 뉴스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일해야 되지만, 네. 일하기가 싫어요. 그쵸?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가까이 집에? 뮤비 틀어놓고. 안 되겠죠. 예. 예. 직업윤리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다 또 주제도 충북 제천 화재니까 우울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돼야 하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행복해요? 네.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냐고요? 어제 이분 날은 술은 안 드시죠? 오늘 6시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6시까지. 2시간 자고. 2시간 주무셨대요. 네, 저는 변호사님. 2시간 잔 게 30년 됐어요. 눈 보세요. 졸려 죽겠다. 아, 의견서 쓰느라고? 네네. 와, 상고이유서가 마감이 이제 내일까지여가지고. 상고이유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저는 사고가 났을 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그 장례식, 네. 이 장면 모두 하나하나를 못 보겠는데, 그게 이렇게 된 게 2014년 4년이죠. 예, 2014년인가요? 네. 4.16 참사가? 세월호 참사? 아, 세월호 참사. 예, 예. 그 2014. 2014년 4월 16일. 오, 벌써 4년이 됐어요? 예. 이게 무심코 나오는데 4년이 됐네요. 난 2016년이니까 2년 됐나?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끔찍한 장면들은 못 보겠더라고요. 슬픈 장면들은. 그렇죠. 근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인재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 때문에 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그 OECD 12대 경제대국이고, 그리고 이제 소득 3만 불 시대, 그리고 네. 3%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에서 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후진국형 사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구조를 못해서 빨리 구조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특히 이제 뭐 이번 제천 참사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비상구 문만 열려 있었어도, 그러니까 남탕의 경우에는 그 인명 피해가 비교적 적었는데 여탕은 왜 이렇게 20명이나 많았나라고 봤더니, 그 비상구 통로를 철제장 같은 걸로 막아서, 그리고 그게 그 비상구 문을 위치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이제 짐을 다 놓고 막았고, 그리고 실제 비상구 문이 있는지를 아는 직원은 퇴고돼서 확인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 수준의 그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구만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나올 수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세월호 참사하고 좀 닮아 있는 상황이어서요.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비상구에 표시되어 있는 비상등은 정전이 돼도 켜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야 되죠. 예, 그럼 이제 거기 지금 비상등 안내등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죠.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우나에 비상구 갔다가. 화면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사진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이 철제 그
이렇게 철제 장이고요. 두 개가 양쪽으로 있고 목욕탕 바구니로 보이는 것들이 계속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상 이게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비좁을 정도의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를 보더라도 이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탕에서 일을 하던 이발소 직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에는 또 이 문이 잠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 이제 여탕이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잠궈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탈출하는 어떤 문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르면 항상 문을 열어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하던 어떤 직원이라든가 내부자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 문이 잠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철제 장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서 직원들도 이것을 비상구로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이제 여성들은 목욕탕 바구니를 목욕탕에 놓고 이제 이를테면은 사우나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짐을 넣고 이제 가져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빼서 쓰고 뭐 그러고 문을 잠궈 놓은 이유는 뭐 도난 사고가 좀 있어서 오히려 여성들이 요구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생명문이거든요. 어떤 만일의 사고가 터졌을 때 나갈 수 있는 탈출구, 그야말로 이제 엑시트 비상구인데 그것을 막아두고 뭐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문을 잠가놓고 이게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한 점은 그 건물주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규제로 다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회적 인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후진구에서 이런 게 났다 그러면은 아직 사회적 인식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페리오,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대형 참사가 잊어먹을 듯하면 일어나고 잊어먹을 듯하면 일어나는 그런 안전 불감증 사회라고 하는 데에 대한 반성과 자괴감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 당국도 그렇고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누구 타다고 하지 말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항상 비상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고쳐지나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제도적인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부터 이런 어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구를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개를 이게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도 비상구가 있다라는 사실만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상구를 활용만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동네의 어떤 호프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음식점 또는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보면 맥주통이나 아니면 또 음료수를 맞아요. 사실은 그런 비상구와 이렇게 창고처럼 쌓아놓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제가 자주 다니는 그 방송국에도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1층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로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비상문으로만 또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디 방송국이에요?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고쳐지지가 않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돼서 제도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도록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감사나 이런 소방법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 건물주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따라오지가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도 분명히 따라와야 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그런 부분.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정말 아까 장윤선 기자님께서 생명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와닿는다 생각했는데 평소에는 저희가 그것을 그냥 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안 쓰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창고처럼 놔둬버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생명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전불감증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의식 수준을 좀 개선할 필요도 있어. 근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비상구에 자전거 논집들 되게 많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요새 또 한창 자전거 유행이어서 자출사 때문에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지면서 뭐 아저씨 자전거, 어린아이 자전거에서 비상구에 자전거로 막아놓거나 아니면은 그 재활용 쓰레기 막 이런 것들 갖다 놓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생활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없어야 되는데 아유 뭐 저기 사고 났는데 우리 집은 뭐 우리 동네는 뭐 내가 사는 데는 괜찮을 거야.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렇죠.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곧 나의 일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전사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낚싯배가 네. 그 유조선에 들이받쳐갖고 이런 게 참 그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그 생명을 내 생명 내가 지키겠다라고 해 이게 국가나 사회 안전 이런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철저한 규제 오늘 오늘 5명의 연결식이 그 열렸죠 제천에서요. 네. 예. 가장 슬프고 불행한 크리스마스였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떡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백설기를 챙겨간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대학 합격한 딸. 그러니까 대학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예. 이제 대학에 합격한 딸을 위해서 조화를 놓은 아버님도 계셨고. 아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통곡의 크리스마스였던 건데요. 그리고 3대가 한꺼번에 돌아가신 집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갔다가 이런 상황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 사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뭐 사우나 갔다가 와가지고 또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잘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사고가 또 되풀이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게 특별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불법 주차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방법상 불법 주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 재난 구조에 굉장히 그 장애물이 돼요. 근데 골든타임을 다 놓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불법 주차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불법 주차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이렇게 소방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법규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것도 국회에서 문제인 지금 그 거예요. 법안이 발목에 묶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9개월째 잠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도 좀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볼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지만 일상이어서 그냥 무심결 지나갔던 이슈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해보고 우리가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 정돈이 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화재 원인을 한번 들어가 보죠, 김 네. 변호사님. 네. 예. 메탈 히터? 네, 메탈 히터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당초에 이제 메탈 히터가 원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메탈 히터라는 것이 이 수족관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족관 안에 그 메탈로 된 금속으로 된 온도를 내는 그런 장치인데 열을 내는? 네, 열을 내는 장치인데 소방 시설물과 관련해서 소방 시설물이 얼어 가지고 겨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방 시설물에 부착해 가지고 사용하는 장치인데요. 당초에 이제 이 메탈 히터가 과열돼 가지고 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메탈 히터가 있었던 장소와 화재가 처음 발생했던 장소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아하, 이야기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방 시설물에 부착된 이 메탈 히터라고 하는 것은 열 온도 자체가 70도까지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열 전도 자체를 딱 끊어버리는 그 반도체가 있어가지고
전도가 끊어지기 때문에 과열에 의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화재 원인은 아직도 못 찾은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관리인이 진술을 했었는데요. 이 보온 등이 원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필로티 구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필로티 구조 1층 그 천장을 보게 되면 이 온수 배관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겨울철에 배관이 지나가면 그 물이 얼다 얼어버리니까. 보니까 보온등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희 보면은 그 뭐 아이들이 뭐 병아리 키울 때에 적외선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네. 하는 그런 보온등 같은 건데요. 그런 어떤 보온등을 너무 이제 춥다 보니까 여러 개를 조금 세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틀어놨었는데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제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 보온등의 열을 외부로 이렇게 그렇죠. 뺏어갈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온등에서 불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열된 거죠. 과열돼가지고 이 보온등에서 천장 마감재로 처음에 불이 옮겨 붙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로티 아래를 보게 되면 사실 차량들이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차 안에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휘발성 인화성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러한 어떤 불길이 조금 확 타오르는 어떤 그런 어떤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차량에 옮겨 붙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재난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는 국회에서 그 요구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연 소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거 확대되면서 필로티 형태의, 그러니까 1층엔 주차를 하고 2층부터 그 주거 공간을 만드는 형태의 건축물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이 필로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지붕을 아예 불연 소재로 하도록 하는 법안을 좀 준비 중인 걸로 예.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안전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뤄오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굉장히 확대하면서 규제 완화를 하면서 문제되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진 점,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다가 멈췄지만 2층 여성 사원에서 전체 피해자 29명 중에 20명이 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방화문을 통해 갖고 불이나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도 있어야 되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구조도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저도 그 이런 뭐 공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깊은데 상대적으로 2층, 3층 이렇게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불감증이 더 높아요. 불이 나면 금방 바로 도망갈 수 있다고. 바로 도망갈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처럼 건물 구조가 복잡하고 그 내부가 창이 완전히 밀폐된 곳 아니, 창이 밀폐되면 방향 감각 이런 게 오는데 일단 불이 나게 되면 다 그 소등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문이 없게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이 없으면 방향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창문이 있는 2층, 3층과 지금 사우나 같은 경우 창문이 전혀 없는 2층, 3층 아니에요. 사우나 안에요. 사우나 안에는 창문이 그렇죠. 창문이 있죠. 없기 예. 때문에 통유리로 돼 있습니다. 통유리로 돼 있고 방향 지시등이 없으면 어딘지 이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바깥에서는 비상벨 소리가 들려도 안에서는 안 들리는 거죠. 아니, 그리고 다 차단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갑자기 검은 연기가 막 나면서 앞에 한차 아니, 그리고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2층, 저도 집이 3층이고, 저희 이제 본가는 3층에 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자취하는 집은 2층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필로티 구조, 1층에서 그 주차장에서 불이 나다 났기 보니까 그 1층 출입구로 해가지고 불과 유독가스, 매연이라든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아예 그 출입문 자체가 보이지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그 통로나 이런 게 있으면, 지난번에 부산 그 해운대 참사 때도 그러는데, 가운데 이제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구멍이나 이런 그 길 이런 게 있으면 불을 빨아 올리는 연통 역할을 해줘요. 맞습니다. 네. 불이 지나가는 불길이 돼버리는 불길이 거죠. 되고 네. 급속도로 그걸 통해서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벽에 불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료에 소재에 불이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불이 불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정말 불연소된 불이 또 그걸 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외부보다도 안에 통로가 있으면 바람이 쏠리면서 불길을 만들어줘요, 그게. 그러니까 급속도로 부산 해운대 사태 때도 십몇 층을
그 엘리베이터 통을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통로로 출입문으로 이렇게 연기와 불이 불길이 올라간 거죠. 이제 불길까지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연기가 이 유독가스가 많이 올라와서 사실상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이지가 않고 유독가스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가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지금 2층 그래서 3층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렇죠. 3층 남탕에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2층 여탕에서만 20명이 사망한 그런 어떤 안타까운 결과를 좀 초래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 2층, 3층 뭐 술집이 있거나 노래방이 있거나 하는 게 창문을 밀폐시켜 버리잖아요. 밖에서 안 보여야 되니까. 그런 데가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시야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극장 같은 데에도 위험한 요소가 있는 소극장 거죠. 또 지하 같은 지하 경우. 같은 데.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그 비상구를 항상 이렇게 빨간불로 그리고 제일 켜놔야 중요한 되는데. 게 지금 소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내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불연제를 써야 돼요. 방염 처리된. 네. 커튼도 보통 이제 커튼을 통해 갖고 불이 많이 올라가갖고 꽤 오래전에 이제 커튼 같은 경우는 방염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돈 때문에 그걸 비싸니까 싸게 한다 그래갖고 방염 처리 안 된 거를 갖다 놓고 이제 그걸 커튼을 만들면 그냥 불만 되면 올라가는 이게 일종의 그 불을 붙이는 촛불의 심지 같은 심지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근데 방염제 같은 경우는 붙게 되면 지지직 그러면서 그 부분만 타다 꺼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불이 타고 올라간 걸 보면은 그 필로티 건물의 그 천정도 그렇고 다른 데들도 그렇고 방염 처리 안 된 그 재료를 많이 쓴 거로 보여요. 그리고 밖에 제가 그게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그 소재 자체가 스티로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도 잘 타고 악성 불에 취약한. 그리고 이제 악성 가스가 그 유독 그렇죠.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을 아끼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값싼 드라이비트 재료를 같은 경우 쓰고 못 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는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거리가 멀도록 하는 그런 걸 소재를 쓰게 한다거나 이런 건 법으로 규제를 세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전부 풀어버리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참사가 계속 나는 거죠. 지금 이런 그 참사가 제가 보기엔 한 4층, 5층 정도 되는 그 원룸들 많잖아요. 요즘 이제 그럼요. 그 20대, 30대 집 제가 사기 거기 힘들고 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원룸인데요. 원룸 같은 경우도 창이 있는 방과 창 없는 방의 가격이 틀려요. 창 있는 방이 조금 더 비싸요. 아, 그래요? 근데 창 없는 방이 네. 이른바 먹방이 무척 많은데 이런데 이런 만약 이런 먹방은 구조되어 진영에 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먹방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불이 그 창문이 깜깜하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있는 소방 당국들이 특히 그 다중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라든지 네. 이런 데 소재 점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일단 국회에서 법을 좀 통과시켜서 그렇죠. 모든 건축물에는 내장재, 외장재 다 해갖고 불연제를 써야 되고, 네. 그럼 이렇게까지 안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의정부 화재 참사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때하고 비슷한 사고 그때도 이제 필로티형 네. 구조였었던 거고 드라이비트도 그때는 그때. 그렇죠. 드라이비트도 네. 그때 똑같은 얘기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은 또 이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정도에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입도 안 돼가지고 소방관들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데는 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그 시절에 지어진 이 건축물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때는 이제, 돈을 막 벌자, 무슨 부자 되세요. 이런 슬로건으로 정권이 탄생됐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그때 그렇게 만든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부 독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 참사 때 사상자가 130명이거든요. 그때 이재민이 220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비하면 제천 참사는 좀 규모는 적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다음에 또 몇 년도에 또 똑같은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불이 난 다음에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도 2층 여성 사우나 손님 중에 생존 전화를 걸었다는 유족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 전화를 받은 유족 측에서는 그 생존자가 2층에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2층의 그 통유리를 깨고 빨리 구조를 해달라라고 구조대원에게 그 구조 소방대원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소방대원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의 기본인 이 구조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큰 문제점은 인력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 제천 소방서의 총 소방대원 인력이 30여 명인데요. 저도 이제 처음 한 사실인데 이 불을 끄는 인력과 그 행정 인력이 틀려요. 구조 인력이 예. 구조 인력과 소방 인력이 따로 있다라고 있어요. 합니다. 예. 그래서 최초에 도착한 그 소방 인력은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6분 뒤에 이제 소방 인력이 도착을 했었는데 제천 이제 소방서에 13명의 소방 그 구조대원이 있는데 있고요. 그 구조대원 13명이 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4명만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명이 사실 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4명이 처음에 와서 사실 정보나 이런 그 구조와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2층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현장의 사람들이 막 그 아우성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그 현장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구조와 관련된 노력을 했었을 텐데 이 현장의 그 구조대원들이 바로 도착해서 한 30여 분간 했었던 일은 그게 아니라 바로 외벽에 있었던 그 남자가 벽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매트를 까는데 거의 그렇죠. 20분에서 30분 허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현장에 도착했던 구조대원으로서는 시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요 구조자의 그 요청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본부에서나 아니면은 또 현장에 지휘를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정보나 아니면은 또 거기에 탈출한 사람들이 3층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그 정보를 빨리 취합해가지고 어디에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이 유족 측이 구조대원이나 소방대원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사실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저는 이제 이 점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천 소방서 탓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이 지금. 그러니까 뭐 구조를 뭐 건물 도면도 안 가지고 갔다. 그리고 뭐 7분 사고 나고 7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늦게 간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제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앞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 요원이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이분들도 억울할 것 같아요. 4명이 이제 3교대로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화재 참사 전에 어디 있었냐? 고드름 제거 작업에 갔었다는 거거든요. 고드름. 네,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이제 고드름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구조 인원이 구조 역할을 하는 데 아니라 인력이 적으니까 필요한데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를테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인원은 적으니까 필요한 요구는 많으니까 그때그때 막 이렇게 사람들을 썼던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천 시내에 13만 명이 사는데 소방서에 사다리차가 한 대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1층 건물이 20개가 있어야 사다리차 한 대가 배치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11층 이상 건물에 20개가 없으면 사다리차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개가 있으면 네. 그 하나 때문에 네. 11층 건물을 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럼 12개 건물에 나눈 화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있어도 사다리차가 있어도 고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는 거고요. 단양군의 경우에 인구가 3만 명인데 여기는 물탱크 차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정치의 역할인데요, 결국에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소방에 필요한 정말 필수 안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소방서에 사다리차를 하나 더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 경로당을 하나 더 짓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더 짓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것도 안전불감증이고 이제 국민들이 뭐 막 물어보면 경로당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제 노인회관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경로당 짓고 노인회관을 짓고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평소에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배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그 주위의 어르신들이 가고 그분들이 경로당 잘 지어줬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전되면서 그렇죠. 그 사람 정치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필수 예산들을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방 예산 말고 국가 예산으로 안전 예산은 필수하게 동일하게 좀 배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예산 국회 때도 따져보면 자유한국당 등 그 보수야당에서 이 막 왜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하느냐라고 막 엄청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 수가 아니라 우리 안전과 관련된 소방 그리고 또 경찰 뭐 이런 그 집배원들 이런 분들 늘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 노름으로는 계속 되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재 사고는. 그 장윤선 기자님 말씀대로 사실 뭐 소방 인력이라든지 안전 장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별도로 차원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제천 소방 그 구조와 관련돼서 문제점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인력이 부족했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때 당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필요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의 사람을 투입해서 일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안전매트를 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대원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일반 시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해도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유리를 깼어야 되느냐 말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족들은 통유리 밖에서 보이는 유리였었나요? 통유리는 밖에서 보이는 유리이고요. 그 다음에 2층과 3층은 목욕탕으로,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목욕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시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통유리를 깨내야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 드래프트 효과라고 해서 통유리를 깼을 때에 불길이 확 잡아당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목욕탕이라고 한다면 그 목욕탕 내부에는 물만 있고 그 다음에 타일만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리창을 깨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그렇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서야 1시간 반 뒤, 1시간 40분 뒤에서야 유리창을 깼다라는 점이 더더욱 안타까웠던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유족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지금 나중에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시간 동안 심지어는 살려달라라고 1시간 뒤까지 통화를 한 그렇죠. 그런 어떤 통화 기록까지 있고 또 나중에 그 발견된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안에서 그 통유리를 깨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었던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구조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소방 점검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스포츠센터 건물이 그 11월 달에 소방 경고를 받았는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층부터 8층까지 쭉 보면 감지기 회로 전달, 그다음에 그 출입구 감지기가 없고 주차장 감지기 작동 불량, 시각 경보기 전원 불량, 경보기의 작동 불량, 입구 주차장 피난 유도 등 불량, 뭐 황토방 그다음에 수면실에 소화기도 없고 이발소에 그 피난 유도 등도 없고 헬스장에 피난 유도 등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영업이 가능했던 건지 이게 좀 고쳐져야 되잖아요. 이제 사고 때와 보면 이제 11월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아니, 이 정도면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일시 영업 중지 현상이 영업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거 변호사가 막 되고 돈을 못 벌 때 그 시민위원으로 해가지고 이 소방 점검하는 데를 좀 따라가 봤었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제대로 소방 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한테 다 위탁을 했죠.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어, 그러니까 민간 사설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돈을 주는 그 사람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돈을 주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쫙쫙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가벼운 시정 조치만 하게 되고요. 미비한 거 있으면 표시를 하지 않고 이거 잘하세요라고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정 점검도 민간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정말 소방시설 안전 점검과 관련된 부분을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부분도 제도적으로 조금 더 아니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소방 안전 점검 돈을 주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냥 이례적인 그냥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물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뿐만 제가 아까 아니라 잠깐 원룸 얘기했지만 원룸 같은 경우 사고 나면 위험해. 그리고 특히 이제 새벽 2, 3시쯤에 그때 다 곤히 잠들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또 그 공사가 날림으로 돼 있으면 누전 위험성도 높거든요. 누전 위험성 심각하죠. 그 누전은 바로 전기 그 화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렇게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화재로 연결되고 사람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엄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거를 왜 민간을 넘겼냐면 공무원들이 이런 거 자꾸만 이제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네, 그 결탁하거나. 짬짬이하고 네. 유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뒷돈 받고 뭐 이제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심지어는 예를 들어 미국의 세무조사할 경우에는 수사권까지 있고 네. 뭐 경찰 총도 차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소방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엄격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점검 나온 사람들이 그 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영업하는 데가 조금 힘들겠지만 안전사고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가면 영업주들한테는, 영세한 영업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이렇게 조금 제대로 된 어떤 그 시정 조치를 못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만 좀 제대로만 시정 조치를 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만 하면 정말 모든 부분이 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전부 다 이런 어떤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을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민간에 위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그 신뢰와 네. 민간이 가진 전문성을 믿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뭐 예전에 그 달걀과 관련된 달걀 파동 있을 때도 네. 민간이 위탁해가지고 민간이 검수를 했는데 거기서도 민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터진 거였는데 민간에서 요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술한 어떤 이런 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좀 챙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공적 생각도 통제가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짬짬이하고 이래서 우리의 생명을 안타깝게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규제 문제도 그렇고 제일 커다란 게 이제 이게 그 지방자치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거거든. 소방안전청을 신설해서 네. 관리나 이런 것은 지방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들어가자. 네. 개인 안전보호장구 같은 경우가 서울 예산이 예를 들어 한 130연 130만 원 되면 네. 강원 같은 경우가 제일 낮은데 한 16만 원쯤 돼요. 그럼 한 그 10배쯤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서울에 있는 소방관은 좀 안전하게 불 꺼도 되고 네. 강원도에 있는 분들은 그 위험에 노출돼도 되냐고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소방관 배치 인력의 문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앙 집권적으로 중앙에서 다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통일해서 통계를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네. 예산 문제도 확보하고 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네. 소방관도 늘리고 네. 그게 국회에서 이번에만 이러기로 또 반짝할 게 아니고 네. 좀 지속적으로 안전 공무원들을 좀 늘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2009년도에 네. 이명박 정부 때 안전규제 장치를 전부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소방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축소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축소가 된 건데요. 아니 이때 저거 돼갖고 세월호 증축 그렇죠. 이때 그렇게 된 다 거잖아요. 허용이 된거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보면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가 없어요. 관리사무소 없어도 되고요. 11층 이하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진입하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폭도 6m에서 4m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촘촘히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이명박 정부 때 결정을 한 거고요. 건물 간의 간격도 1m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1m 간격만 확보가 되면 건물을 짓도록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예. 없는 건물을 막 짓게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 좀 불행한 소식을 갖고 말씀을 나눴고 영 기분이 안 좋지만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는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희생자분들에게 또 희생자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져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횡령, 범죄 수익 은닉, 조세 포탈 혐의로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와 조사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우영 전 특별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다스 비자금이 아닌 직원 횡령금이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별도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 의지를 다진 검찰, 다스와 이 전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를 밝혀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이 카타르와 UAE의 갈등 탓이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UAE가 외교 갈등 중인 카타르에 돈줄을 죄기 위해 한국의 카타르산 LNG 수입 문제를 제기,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 때 계약해 UAE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을 볼모로 삼는다는 주장입니다. 각종 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그 진짜 목적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검찰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주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에서 제천 화재 사건을 얘기하고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어요. 성탄절 날서부터 이 기분 좋지 않은 소식에 또 다스는 화나는 소식 아니에요? 네? 네. 다스는 화나는 소식 아니에요? 다스 밝혀지면 뭐 기분 좋은 소식이고 기분 좋은 소식. 안 밝혀지면 화나는 소식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이다. 우리 보도를 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봐도 정확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본래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던 사건인데 이걸 이제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제 옮겨서 동부지검에 별도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BBK라든가 다스 관련한 또 뭐 기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가 지금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왜 굳이 이제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옮겨서 이렇게 할까? 약간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지금 현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예전에 이제 BBK 특검할 때 그쪽에 파견검사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공정성 논란이 이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팀을 짠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주하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호영 특검팀에 예. 윤석열 검사가 파견 검사로 나갔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무혐의 종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이게 뭐 무혐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면 결국 윤석열 검사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특임 검사의 성질을 갖는 의미에서 특별히 한 10명 범위 내에서 수사팀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거죠. 동부지검에? 예. 그럼 대검 지휘를 받는 게 되네요? 물론 대검 지휘를 받는데 아마 사실상 그 운영은 또 문무일 그 검찰총장도 실제 BBK 직접 수사는 아니지만은 기획입국과 관련해서 특수일부장 할 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실상 최종 보고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직접 수사 지휘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지 않을까. 사실상 특임 검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까지 다스에 대해서 수사된 모든 자료는 그 동부지검 특임검사의 성격이 띄고 있는 동부지검은 두 가지 갈래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스의 모든 것을 동부지검에서 문차석 그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그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요. 예. 이 부분은 정호영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발견한 120억의 그 비자금과 또 43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언닉한 거 있죠. 예. 이 부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요. 예. 예. 그다음 다스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한 거 아니냐? 예, 직권 이용해서 남용. 옵셔널 벤처스에서 옵셔널 벤처스에서 예. 벤처스가 그 다스에게 지급하도록 한 거 직권 남용 문제는 아니, 다스가 옵셔널 벤처스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죠. 거꾸로 된 거죠. 아니죠. 아니 스위스의 예. 옵셔널 벤처스의 자금을 예. 다스 기업에게 보내주더라. 넘긴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뭐 법률상으로는 그 미국 재판에서 패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넘겨받았잖아요. 예. 그것이 뭐 권력기관의 작용에 의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국가기관을 통해서 압력에 의해서 보내도록 했다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국정원 팀 수사하는 박찬호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그 팀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이 진도가 좀 나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직권남용. 예, 지금 이상은 회장 현재 예. 명목상 회장인지 실질상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회장의 운전기사가 증언을 많이 했죠. 최근에 그 진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 먼저 증언을 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불러서 진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예, 저 시사인의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근에 운전기사가 검찰에 가서 자세하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고 진술 내용이 언론에는 이게 지금 저 비자금 120억 비자금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120억 송금과 관련해서 140억 송금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사받은 걸로 언론에 안 나온 걸 어떻게 아세요? 그 취재를 좀 하셨나요? 취재를 또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했죠. 또 기자 출신이시고 예. 문무일 검찰총장과도 또 대학교 선배잖아요. 예, 뭐 하는데 위와 관련해서는 뭐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나눈 건 없습니다. 두 분이 뭐 연락을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연락은 필요하면 하죠. 하는데 아는 분이? 잘 알죠. 그러시군요. 예, 아니 아는 것을 사칭해나 할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120억 비자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시죠. 120억 비자금을 정호영 특검은 직원의 횡령 금액이었다?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 당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근데 왜 그 당시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 했다는 것을 셀프 자백한 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개인의 횡령이 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특검은 딱 그 특검 원래 이제 본래 취지의 그 수사 대상이 있긴 하지만 관련된 사건 뭔가 범죄 행위를 포착을 했으면 본인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 사실 포착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게다가 사실은 특검이 이거 원하면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혐의를 캐다 보면 이게 과연 그 여직원 단독 행위인지 아닌지가 규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결국? 무혐의로 다 종결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조용히 계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걸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사실 확인을, 횡령 확인을 했는데 수사 안 했다라고 지금 본인이 자백을 한 겁니다. 야, 저는 이런 자폭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하여튼 그 평론가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게
그 다스의 그 누구의 소유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차명 계좌가 있고 비자금 조성을 했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자금이 조성됐고 차명 계좌를 개설했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한 그 범죄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끝날 때 별도로 보고서를 써서 우리가 이런 거 밝혀냈지만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우리가 기소를 하지 못한다.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까지가 직무죠. 특검의 직무인데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를 좀 자인한 셈이죠. 그리고 이 120억이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1999년, 2000년, 2001년 요때 이제 다스 문제 될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조성된 걸로 그렇죠. 보인다는 예, 겁니다. 그게 한 5년 동안인데 예. 그 120억이면 그 연간 단기 수익을 뛰어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 여직원이 이것을 횡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한 순이익이 20-30억 정도로 밝혀졌는데. 그 이제 99년, 알려졌는데. 2000년이고 서울시장 되면서 좀 뛰었어요, 많이. 네. 예, 아주 비약적으로 또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년 단- 매출액이 뛰었는데 예. 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뛰었겠죠. 안 뛰어 있는 걸로 예.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진짜 1년 단기 수익이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돈을 횡령을 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기업형 범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120억을 비자금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여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금고에 있거나 계좌에 있는 것만 이렇게 빼낼 수 있지. 120억 규모의 예. 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룹의 누군가가, 예. 오너가 하지 않으면, 지시하지 않으면 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43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거는 여직원이나 경리과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경리팀의 신입 사원이에요.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계속 있죠? 예, 신입 여사원이 그런 강큰 짓을 일단 도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자,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한두 달이면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년 5년 동안에 그렇게 장부 조작을 해서 그 작업을 그렇게 해서 돈을 빼돌렸다라고 했는데 그 경리팀에 아무도 몰랐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자,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김성우 사장,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대건설 시절 측근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예. 자, 모든 그러니까 아예 인감 도장을 본인이 가지고 이 지출을 다 본인이 직접 통제했다는 거예요. 김성호 사장이.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지금 이상은 회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조차도 그 사장님이 돈을 빼서 주지 않으면 본인이 인출을 못할 정도로 직접 치밀하게 관리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몇 년 동안에 제일 그 경리팀에서도 저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장부 조작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사온 것을 예. 이걸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적게 사오고 많이 사온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이게 연말 되면 한 번씩 대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현업부서에서 연말 결산을 하죠. 예, 현업부서에서 아니 이게 장부대로 이렇게 물량이 안 들어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건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은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11월 달에 증언한 분 가운데 전 경리팀장도 이번에 보니까 증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언론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 역시 그렇게 이게 즉 여직원이 이렇게 그 말단 여직원이 더군다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장은 그 안가에 가서 대통령에게 매년 보고를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매년 보고를 했고, 자신은 이상은 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는 매년 보고를 했고, 필요하면 그 중에서
뭐 몇십억 단위로 저기 CG가 나오네요. 김종백 MB 집안의 운전기사, 다스는 MB 이상은 운전기사예요. 예. 10,000% 확산한다 그랬는데 저기 1,000%로 지금. 10,000%요? 10,000%? 경주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과 다 안다고 진술했죠. 다스 전 직원은 MB 왕 회장님 오면 회사 전체를 물청소했다. 최동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다스 전 경리팀장이죠. 예. 다스 이명박 실소유주라 생각 안 하는 직원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관계자들은 다 증언을 한 거네요. 이명박 거라고.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가서 예. 뭐 경리팀 이사, 예. 뭐 이런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근데 이제 그 한 가지가 또 이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호영 특검이 그 여직원이 네, 횡령한 것으로 이제 확인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수사 결과를 알고 그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당연히 여직원을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형사 고발해야죠. 예, 아직까지 고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횡령 사건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회사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견이 돼요. 예. 그죠? 그럼 그 직원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죠? 예. 수사 의뢰를 해요. 그럼 검찰에 수사한 결과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되면 처벌하는 동시에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징계라든가 뭐 회사에서 좀 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인증을 해준 겁니다. 이 여직원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확실해요라고 인증까지 해줬는데 그 직원을 안 잘라요. 안 내보내요. 그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아니, 거죠. 경리팀장의 진술도 정호영 특검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예. 분위기상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간단하게 끝내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자금 조성하는 서류를 갖고 일일이 회사에다가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서류가 있으면 이게 오해받을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횡령의 명백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횡령의 결정적 증거가 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당선자 시절에 했을 거예요. 당선자 시절했는데 실제 뭐 꼬리곰탕만 먹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1시간 정도라 그러는데 식사 시간 빼버리면 20-30분밖에 안 남는데 그렇죠. 실제 조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정호영 지금 특검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특검을 별도로 마련해 준 건데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1월 15일서부터 시작해갖고 특검이 2월 20일 날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2월 21일 날 끝났으면, 이 만약에 다스 비자금 조성 등등에 대한 문제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시효는 이게 재직 중의 범죄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140억, 예. 140억 직권 남용 문제는 예. 당연히 이제 재직 중의 행위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죠. 예. 자, 이 다스 횡령 문제 이 등등 비자금 조성 문제는 그럼 내년 2월 21일이면 임기가 공소시효가 종결되나요? 그렇죠. 종결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중 범죄. 이건 재직중 범죄가 아니네요. 재직분이 그 아니야. 이전의 범죄이기 예. 때문에 내년 2월 21일 날 공소시효가 다 끝나네요. 예. 그럼 서둘러야겠네. 서둘러야죠.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지금 원래가 내일 발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미리 검토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아마 출근해서 예. 누구를 소환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아마 이 수사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전에 다 수사가 된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이 넘어오게 되면 예. 그걸 갖고 분석하고 또 새로운 분석해갖고 핵심 담당자 관련자들 예, 그러니까 뭐 하청업체 조성을 해준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을 이모 씨. 예. 제출해준 사람들하고
여기에 지금 핵심 뭐 격리 담당 임원들이나 팀장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여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횡령한 거라고 하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뭐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여직원이야 그렇죠. 여직원 단독 행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적어도 했다면 격리 담당 임원이나 그때 당시 전무 상무들 줄줄이 다 연루가 될 텐데 그러면 자기 인생하고 이거 바꿀 이유가 그러니까 없죠. 제가 보기에는요. 올 그러니까 징역이네, 그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최말단 직원이었던 그 조모 씨. 예. 제가 보건다는 그냥 심부름만 한 것 같아요. 돈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고 오고 이랬는데 지금 특검 수사 당시에는 자기가 다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단 경리는 말이죠. 심부름 아주 일부 정도에 뭐 찾아오면 찾아오는 정도지.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진술을 이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호영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돼서, 만약에 그녀가 본인이 횡령 주도한 거를 계속 예를 들어 증언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다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횡령죄로 이제 뭐 상당한 형을 살아야 되는데 예. 그때는 뭐 20대라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도 꽤 됐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이제 감옥소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진술을 이제 제대로 할 걸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죄명이 조금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 심부름만 한 거고 그때 사실은 뭐 돈 관리는 누가 뭐 김성호 사장이라든가 누가 해서 어떻게 돈 보내라 자기 보냈다 이런 식으로 그 특검 진술하죠. 때 진술하고는 진술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사실 진실을 예, 그렇죠. 그때는 거짓이고 지금은 진실이다. 그런 거죠. 그럴 이게-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이게 있다. 뭐 징역 1, 2년 살 정도의 범죄가 아니니까요.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일단 기본으로. 이게 특경법의 횡령, 예. 횡령이면 120억이면 10년 이상의 형인데 예. 통상적으로 양형 기준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실제 형이 선고되질 거거든요. 거기다가 조세 포탈 문제도 있거든요. 아. 특가법상 조세 포탈 문제도 있고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적어도 통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징역 10년 이상, 10년에서 15년 정도 형이 나오는 형입니다. 이제는 그럼 진실을 좀 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저는 이거 금방 쉽게 밝혀질 거라고. 쉽게 봅니다. 밝혀. 예. 그때 이미 취재된 게 있기 때문에. 정호영, 그럼 정호영 특검도 지금 그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영 특검도 지금 단계에서는 소환하기 어렵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알고도 덮은 덮었다고 거니까. 하면 직무유기로 해서 저는 지금 특검을 13번, 4번 정도 했잖아요. 실제 특검이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고 봐준 특검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또 그 140억 다스로 들어가 보죠. 이종원 평론가님.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스. 140억. 그 전에 그 시사인의 보도가 됐을 때, 청와대 MB가 직접 관여했다. 대책회의를 직접 열고 빨리빨리 보고가 올라오지 않게 되면 불같이 화를 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김재수 총영사가 다스에 가서 회의를 한 기록도 나왔었고요. 청와대 가서 회의를 한 기록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김재수 총영사와 같이 이제 LA에 있었던 담당 행정관이 지금 청와대에 있고, 청와대에 있었고, MB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미 이제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예. 이제 소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운전기사 미국 변호사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운전기사 하셨다는 이제 김종백 씨의 예. 증언에 따르면 MB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정무수석실에 담당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무수석실에 담당자가 있었고 그 당시 사장 전무가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러고 이제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번에 이제 소환하는 그 행정관이 이제 그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 다스 담당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주인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자기 형 회사인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 시절에도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지금 이제 증거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 이건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옵셔널 벤처스에서 돈이 이제 줘야 될 돈을 이렇게 빼온 부분도 그렇고 다스의 총괄 관리 자체를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은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LA 총영사로 나간 김재수 변호사죠? 네. 그분도 그 캠프 시절에 법무 담당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할을 그분도 했었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종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LA 가고 예. LA에서 지금 그 김경준과 교류 중인 그렇죠. LA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관으로 있었던 그 변호사도 네. 사실은 LA 총영사로 있었던 김재수 총영사가 데리고 있었던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왔다. 이제 이런 게 보도의 내용 핵심 중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보다 우리말보다는 영어에 더 능통했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매개가 되고 채널이 돼서 LA 총영사 계속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 관계했고 미국 검찰, 미국 사법부 그리고 스위스 은행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었고 미국 내 재판까지도 관리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그 김백준, NB의 40년 집사. 그런 김백준, 그 김재수 이 행정관, 다스, NB 이렇게 축이 돼서 여기서 다스 문제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소송하고 있는 소송의 MB 소송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다스 회장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스 회장에 다스 돈 찾아오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것은 그냥 뭐 직접 행정관이나 LA 총영사 김재수가 직접 스위스 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어쨌든 BBK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BBK 대표는 김경준 씨였고, 김경준 씨는 감옥에 가 있었고, 다 위임장들을 다 받아서 어쨌든 외교부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했겠죠. 김경준의 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또? 아, 그럼요. 인출이기 때문에. 호호.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신학수 감사라고 다스에 그러니까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는 그 이제 감사. 그 감사도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관 하거든요. 정무비서관도 하고. 맞아요. 그 신학수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명이 관계가 됐던 거고, 그 이외에 뭐 지금 증언 나오는 거 보면 그 다스 직원들, 전현직 직원들 이제 증언 나오는 거 보면 다스 직원들이 선거 때도 다 가서 도와주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책 있잖아요. 뭐 신화는 없단가. 그것도 그 이제 사재기로 사드리고 다스에서. 뿐만 아니라 그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필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인도 대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증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언만 모아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그림은 거의 다 그려진다. 인출 과정에서 한두 명이 관여했으면 이 사람들이 입을 봉해버리면 진실이 안 밝혀졌는데 여러 명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한 사람이 그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다른 사람 줄줄이 진술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수 관련 수사는 실소유주. 140억. 120억도 아까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140억도. 120억, 140억 이런 걸 수사하는 것을 특별검사 특검 하자 그래갖고 이지아 변호사가 특검으로 들어가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뭐 검찰도 수사 의지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문무일 총장은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 의견을 제가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분위기상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분위기상 이 부분은 딱 떨어지는 거여서 다른 지금 사이버 수사대 댓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사자의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 때는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는 밝히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 그렇게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패소 판결했는데 판결문이 있으면 집행하면 되는데 패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고 돈을 받을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옵셔널 벤처스에 돈을 주라고 명령을 해도 안 줬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지아 변호사님. 자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 너무 복잡해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우선 다스 최고의 전문가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자체가 뭐 제가 되기는 않아요. 아니 근데 돌려받는 과정은 직권남용 그 권력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지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근데 재산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허위인 게 밝혀지죠.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윤리법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소시효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종전의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문제가 이제 사실상 법률상 소급적 무효는 안 되겠지만 이게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제 원천 무효인 거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평가되지겠죠.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다스 자 나눠서 보죠. 140억은 어쨌든 직권남용 만약에 이 다스를 돌려오는 과정에 국가 권력이 이용됐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 직권남용 뭐 5년 이하의 싼지경이라고 보지만 가중처벌하게 되면 7년 6개월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40억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MB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사실은 아니, 세상이 그 우리 이자 변호사 140억의 금액을 사실상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거의 사실 강도에 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협박해서 뺏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자, 120억 그 비자금 조성. 네. 이건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죠?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공식 라인에서만 이루어진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120억 비자금 조성했을 때는 뭐 어딘가 용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조성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결국 선거 자금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네요. 2003년서부터 2008년이면.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건 그 후에도 그 자금 조성해서 뭐 활용을 하고 들을 가능성이 이제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다 뭐 2008년 이후에 다스로 다 되돌아가긴 하지만 그 돈이.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조성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관련한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당사자들의 증언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격리 담당 그 조모 씨 여직원도 증언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증거도 물론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김성호 사장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내 거 이분이 아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비자금 조성도 내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결국 그 양반을 향할 거라 같아요. 이게 수사 압박이. 그래서 김성호 사장이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뭐 유용하기 위해서 이걸 횡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MB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다면 이게 결정적인 게 되겠죠. 그 건으로 MB도 역시 처벌이 가능한. 그럼 여기서도 이 변호사님 이제 자 다스는 직권남용 해당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돈이 커요. 액수가 14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120억은 비자금 조성한 거다. 이제 지금 이종훈 평론가는 그 다음에 용처까지 말씀을 했지만 용처 들어가기 전에 자 120억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했다. 그 비자금 조성한 주체는 MB이므로 여 다스의 실수 유지는 MB다. 요거 갖고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비자금 조성을 해서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빼돌린 거는 횡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횡령죄는 실소유자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횡령죄는 지시한 사람, 그 업무 라인이 있잖아요. 처벌되는 거죠. 그럼 김성호 본인이 이게 지시했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거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실제로 누가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비자금 조성, 비자금 조성은 결국은 용처까지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진술 과정에서 제가 보면요, 특히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와 주변에 공사 현장에서 비자금 조성하잖아요. 계열사인데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형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것도? 전형적인 방법 건설회사. 이 부분에 수사해서 용처를 임원들이, 그 직원들이 진술을 안 한 예는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용처를? 직원들은 제대로 진술 안 하면 너는 중환형에 처한다고 하면 다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너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비자금 조성의 과정에 추정을 해보면 거래처에서 100원에 살 거를 1,000원에 샀다, 1,000원에 샀다고 하고 9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원자재 이제 그 가격 부풀리기. 사원 가격을 이제 조작한 거죠. 이건 방금 이자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업계에서 아주 흔한 말. 아주 흔한. 그리고 MB는 현대 건설 출신.
그리고 지금 사장도 현대건설 때 본인이 데리고 있던 재무팀이 데리고 있던 사람. 그럼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왜 이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나오네요. 예, 안 그러게 되면 그냥 좋다 한디네. 이거 비자금 조성 아니고 당신들이 다 써라. 다 횡령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회사 차원에서 예. 로비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 뭐 정경유착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선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금을 조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 누구를 뭐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운동원들 팀을 꾸려서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거 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렇죠. 예.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선 때는 또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간 돈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았어요. 많죠. 예. 그리고 서울시장 하면서 대선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당과의 관계가 별로 당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당을 장악하려면 뭔가 당과 의원들하고 관계가 좀 필요했을 것이고 돈이 어디에 들어간지 좀 대충 추정은 가능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 별로 자기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기 지분이 없었어요. 한나라당에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아무리 이제 형이 뭐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특경법 횡령 부분에 제가 이제 사건을 변호사 20년 동안 여러 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특경법, 특수경제, 특정경제 가중처벌 위반인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거기 보면요, 거기 보면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은 이걸 흔적 없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추궁을 받잖아요. 너 이거 이 돈 그렇지 얼마 남았을 텐데 어디 갔냐 이렇게 추궁을 받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횡령이 되는 거니까 별도의 메모장이 있기 때문에 이중장부도 쓰죠 본인이. 메모장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원세 원장 전 원장이 아직 입을 벌리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게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게 국정원 특활비가 그때가 없지 않았을 거라 말이에요. 특활비가 뭐 그렇죠. 특활비가 청와대 상납하는 게 남재준 원장도 뭐라 그러냐 관행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MB 때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MB 때부터 국방부 장관 했고 결국 안보실장까지 9년 동안 있으면서 방산 비리가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그렇죠. 방산. 그렇죠. 로키드 마틴사가 MB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늘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손을 뻗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 전 개인적으로 이제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세훈 전 원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안 남으려면 전 제가 불어야 된다. 괜찮아요. 그 표준어예요. 이제 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특활비 유용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조차도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업무 스타일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로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했으니까. 자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 몰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특활비 전체를 사실은 청와대에서 관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자, 다스의 실소유자의 문제, 그 다음에 다스의 140억이 흘러 들어간 문제, 오랜 시간 끌었습니다. 근 10년을 끌었는데요. 다스가 MB의 데스 무덤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